안녕하세요. 과학의 힘 에너지 청희쌤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은요. 지난 시간부터 생태계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요. 이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요인이 무엇입니까? 이런 생물적인 요인과 비생물적 환경 요인이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나요? 라는 것을 주제로 같이 공부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도 이 생태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이 무엇을 주제로 이야기해 보려고 하냐면 바로 생태계의 평형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생태계를 안정한 생태계의 평형을 잘 유지하려면 결국에 무엇이 중요한 걸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먼저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공부할 해시태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해시태그는요. 생태계 평형 유지라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 있어야 이 생태계 평형이 더 잘 유지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이런 생태계의 평형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생태 피라미드라는 것이 있대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생태 피라미드는 무엇인지 간단하게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바로 이 생태계의 평형이 잠깐 일시적으로 교란이 있더라도 다시 그 평형을 회복할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생태계의 평형을 회복하는 원리는 무엇인지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도 역시 선생님이 픽한 사진, 우리 친구들의 공스타그램에 업로드될 오늘의 사진 POTD 만나보면서요. 오늘의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픽한 사진은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우리 친구들 어떤가요? 선생님 뭔가 삼각형들이 보여요. 맞아요. 제가 여기에 보니까요. 삼각형이 굉장히 많이 보이네요. 근데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이 삼각형이 그냥 다 똑같은 삼각형 같지는 않아요. 처음에는 반듯한 삼각형이었는데 조금 지나고 날 때 그 크기가 중간이 매우 볼록해졌다가 조금 더 작아졌다가 뭔가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보이네요. 도대체 이런 변화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맨 마지막에 보니까 다시 그 화살표가 맨 앞으로 가고 있어요. 도대체 이 화살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특별히 오늘의 가장 큰 주제인 생태계 평형의 관점에서 이 사진을 우리 오늘 강의가 끝나고 나면 같이 한번 설명할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본격적인 공부 시작해야겠죠? 그 공부는요. 해시태그 첫 번째 생태계 평형 유지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생태계 평형이라는 것을요. 사실은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중학교 때 3단원에서 생물 다양성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미 이 생태계 평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생태계 평형을 어떻게 정의했는지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도록 할게요. 그때 우리가 생태계 평형 이렇게 정의했어요.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생물의 종류 그리고 수가요. 크게 변하지 않고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 우리는 그것이 생태계 평형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즉 하나의 생태계 안에 이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생물의 종류, 그 수가 조금씩은 변할 수 있지만 아주 크게 변동이 있지 않고 안정한 그 상태를 우리는 생태계 평형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그때 그리고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요. 생물 다양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먹이 사슬이 복잡할수록 이 생태계 평형이 더 잘 유지됩니다. 라고 우리 친구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시 공부를 하고 난 뒤 바로 생물 다양성이라는 거 선생님 이거 우리 저번에 같이 공부한 바로 맞아요. 생태계 다양성 또 뭐 있었죠? 종다양성, 유전적 다양성이 높을수록 생태계 평형이 더 잘 유지된다는 거네요. 맞아요. 자, 근데 여기 보니까 먹이 사슬이 복잡할수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먹이 사슬 잘 기억하고 있나요? 선생님이요 그림 하나를 짠 하고 나타낼 건데요. 이 사진을 보면 많은 친구들이 선생님 저 이 사진 알아요. 초등학교 때도 봤고요. 중학교 때도 봤는데 고등학교에 또 나오네요. 맞아요. 선생님 한번 그림을 꺼내보도록 할게요. 짠! 네. 어때요 우리 친구들? 이 사진 정말 많이 봤잖아요. 여기에 보면 지금 선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먹이 사슬이 보여요. 우리는 보자마자 알 수 있어요. 풀이라는 것을 지금 메뚜기가 먹고요. 메뚜기를 지금 개구리가 먹고 개구리를 뱀이 먹고 있는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즉 얘네는요 먹이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먹이 사슬과 먹이 그물이 나와 있거든요. 얘네 두 개는 어떻게 다른 걸까요? 딱 봐도 지금 차이가 나요. 아 선생님, 먹이 사슬이라는 건 지금 하나의 선으로 보이는데 이 먹이 사슬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보다 많은 생물의 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먹이 그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무슨 얘기했냐면 선생님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기 개구리의 개체수가요 어떤 이유에 있어서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개구리의 먹이 누구예요? 메뚜기예요. 메뚜기는 얼마나 좋아요. 자기를 먹는 개구리가 사라졌대요. 그러면 개체수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많아질 거예요. 그런데 뱀은 입장이 조금 달라요. 자기의 먹이가 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먹을 먹이가 없으니까 맞아요. 뱀의 개체수가 줄어들게 될 거예요. 즉 선생님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의 개체수가 변화가 생겼어요. 그랬더니 그와 연관되어 있는 개구리를 먹는 포식자, 뱀, 개구리의 피식자, 메뚜기의 개체수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얘는 안정한 생태계를 이루기는 조금 어렵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얘는 정말 다른지 한번 볼게요. 똑같이 얘네 지금 풀도 있고 메뚜기도 있고 개구리도 있고 뱀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선생님 똑같이요. 개구리의 개체수가 조금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는 메뚜기의 개체수가 증가했는데 그냥 개구리의 개체수가 줄어드는 것만으로 메뚜기의 개체수가 증가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왜죠? 여기에 보니까 들쥐도요. 메뚜기를 먹고 있대요. 따라서 얘의 개체수가 늘어난다면 들쥐가 먹이를 먹을 때 개구리의 개체수가 줄어든다고 해도 들쥐가 있기 때문에 메뚜기의 개체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또 여기 연관되어 있는 뱀을 보면 개구리의 개체수가 줄었다고 하더라도 뱀의 개체수가 급격하게 줄지 않는 것은 뱀의 먹이 토끼, 들쥐가 또 있기 때문인 거예요. 즉 이렇게 먹이 사슬이 보다 복잡하게 얽혀 있다라는 것은 하나의 개체수의 변화가 생기더라도 그와 연결되어 있는 다른 생물들의 개체수가 급격하게 변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생태계 평형 뭐라고 했어요? 생물의 종, 생물의 수가 크게 변하지 않고 안정한 상태를 이루는 것. 그러면 지금 먹이 그물일 때가 훨씬 더 생태계 평형이 더 잘 유지됩니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결국 먹고 먹히는 관계, 이거 우리 먹이 관계잖아요. 그것이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우리 친구들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왜? 이거는 중학교에서 우리가 이미 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선생님, 이 똑같은 내용을 다시 공부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겠죠. 근데 내용은 아마 오늘 크게 낯설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생태계 평형을요, 이제 우리 고등학생 됐으니까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하나의 관점을 더 넣어서 살펴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이 생태계 평형 자체를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정의하려고 하느냐? 생태계 평형을요, 선생님 한번 읽어볼게요.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의 종류, 여기까지 똑같아요. 그 다음에 개체수, 그러면 생물의 수가 되니까 여기까지는 앞에서 우리가 정의했던 거랑 일치하는 거죠. 생물의 종류, 수예요. 근데 그 뒤에 보니까 에너지의 흐름이래요. 에너지의 흐름 등이 급격하게 변하지 않아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상태래요. 그러니까 이 생태계 평형을 이제 우리 친구들 에너지의 흐름 관점에서 살펴보자는 거예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좋아요. 자, 그러면 생태계 안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 생태계라는 건 생물의 개체가 있었어요. 그쵸? 이 개체들이 모여있는 것이 우리 친구들 뭐였죠? 그쵸? 개체들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 그거 개체군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이런 개체군들이 모여 있으면 개체군들의 집합입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그것을 군집이라고 했고요. 여기에 이제 환경적인 요인들이 더해지게 되면 그것이 생태계를 이룹니다.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맞나요? 자, 그럼 얘네 개체군이라는 건 하나의 종으로 이루어진, 한 종으로 이루어진 무리였다면 군집은요, 여러 종으로 모여있는 무리였어요. 즉
우리가 생태계의 평형이 더 잘 유지된다는 건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 생물종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즉, 생물 군집, 이 군집이 유지되어야 생태계 평형은 잘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생물 군집이 잘 유지되는가? 그러면 생물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가 봤더니요. 생물이 살아가는 데는 여기 너무너무 중요한 에너지를 필요로 한대요. 아, 우리 오늘 에너지의 흐름 관점에서 보자고 했는데 결국 생물은요, 에너지가 필요하대요. 자, 그럼 이 에너지 하면 우리 친구들 떠올라야 되는 게 우리가 생물을요, 역할에 따라 세 개로 나눠봅시다 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거기서 빛 에너지라는 걸 유기물의 형태, 즉 화학 에너지로 이제 유기물의 형태로 우리 생물체 내로 저장하는 것이 바로 생산자였다고요. 기억날까요? 그럼 이 생산자의 결국 먹고 먹히는 관계를 통해서 1차 소비자에게 또 2차 소비자에게 결국에 에너지의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아, 그럼 선생님 결국 이렇게 영양 단계가 다음 단계로 전달되는데 그것이 결국 먹고 먹히는 관계, 즉 에너지가 흐르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군요 라고 우리 친구들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냥 우리가 먹고 먹히는 관계, 먹이 관계, 그냥 자연에 존재하는 뭔가 양육강식의 세계, 거기에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결국 이 먹이 관계라는 것은요, 에너지의 흐름을 나타내는 것이었다라고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에너지의 흐름을 이야기하는 건지 선생님이요, 그림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요, 이 그림이 이해된다면 어렵지 않게 이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생물이 살아가는데 지금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맞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모든 생물이 다 빛으로부터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누구? 그렇죠. 광합성할 수 있는 생물들이 있었죠. 그 생물들이 바로 빛 에너지를 생물체 내에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맞아요, 화학 에너지 상태. 이게 뭐예요? 그렇죠. 유기물. 유기물의 형태로 드디어 전환하는 과정, 그게 뭐예요? 맞아요. 광합성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즉, 광합성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생산자는 생물체 내에 유기물, 화학 에너지를, 그러니까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전환해서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물론 빛 에너지 전체를 다 전환하는 것은 아니에요. 빛 에너지의 일부를 생산자가 광합성하면서 생물체 내로, 즉 유기물의 형태로 가지고 오게 된다라고 보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생산자도요, 살아야 되잖아요. 자, 그럼 우리 과학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 이거 뭐라고 해요? 맞아요. 우리 그거 호흡이라고 공부했잖아요. 더 이상 우리 과학에서 호흡이 뭐예요? 라고 하면 그냥 숨 쉬는 거요.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고, 아,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에요. 우리 세포호흡 공부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생산자도요, 호흡할 거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호흡에 의해서 방출되는 열 에너지가 있겠죠. 그럼 이 생산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일부가 열 에너지로 방출되겠네요. 맞아요. 자, 그리고 이 생산자도요, 뭔가 배설물 혹은 그 생산자의 사체, 이런 것들로요, 분해자에게 또 전달되는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즉, 선생님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생산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가 1차 소비자에게 그냥 다 전달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얘도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 쓰고 또 분해자에게 전달하는 에너지 다 하고 그 중에 일부가 바로 1차 소비자에게 전달됩니다 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되셨을까요? 자, 그럼 1차 소비자에게요, 생산자가 가지고 있던 일부의 에너지가 전달됐어요. 그러면 1차 소비자도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생존해야 돼요.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얘네도 호흡을 하게 되겠죠. 그럼 호흡에 의해서 방출되는 열 에너지가 있을 거예요. 아, 그럼 얘도 열 에너지 방출하고 또 그렇죠. 얘도 혹은 얘 사체 배설물의 형태로 분해자에게 전달되는 에너지가 있으니까 바로 이 1차 소비자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의 일부가 다시 2차 소비자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소비자를 공부할 때 에너지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 얘기 했었던 거예요. 기억이 날까요? 자, 그러면 2차 소비자가 받은 거 역시 지금 열 에너지 형태로 또 분해자에게
사체나 배설물의 형태로 전달하게 되고 또 2차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일부의 에너지가 3차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역시나 3차 소비자도요. 호흡하고 또 배설물이나 사체의 형태로 분해자에게 에너지를 제공하게 된다. 그러면 분해자 역시 호흡을 할 테니까요. 결국 에너지라는 건 우리는 그냥 먹고 먹히는 관계, 그냥 먹이 관계인 줄 알았더니 그 먹이 관계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는 결국 어떤 흐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에너지의 흐름이 생긴다는 것이다 라고 잘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사진을 다시 한번 보자고요. 이제는 우리 친구들이 이 그림이 조금 다르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냥 선생님 먹고 먹히는 관계, 누가 누굴 먹고 포식자가 누군가, 피식자가 누군가 이런 것만 살펴보는 줄 알았더니 이제는 생산자가 만든 에너지가 그 일부가 1차 소비자에게, 그 중에 또 일부가 2차 소비자에게, 그 중에 또 일부가 지금 3차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즉 먹이 관계라는 것은 에너지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거네요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생태계 B를 본다면, 그래서 아까 개구리의 한 종이 급격하게 줄더라도 이 뱀은요 어떻게 돼요? 다른 생물들로부터 에너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생태계 A보다는 생태계 B에서 생존이 더 유리합니다. 즉 그 말을 다시 하면 결국 먹이 관계가 복잡하게 형성되어 있을수록 생태계 평형은 더 잘 유지가 됩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이 먹이 관계라는 것이 결국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생태계의 평형을 유지하는 것에 에너지의 흐름을 만들어내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생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즉 먹이 사슬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먹이 구물에서 생태계의 평형이 잘 유지가 됩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친구들 이해가 됐다면요, 선생님이랑 생태계 평형 유지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지 같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생태계에 대한 설명으로요, 우리 옳은 것은 동그라미 할 거고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시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을 보면 평형을 이룬 생태계에서는요, 생물의 종류와 개체 수가 급격하게 변하지 않는데요. 급격하게 변하지 않고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우리는 그것이 생태계 평형입니다 라고 얘기했으니까요, 정답은 동그라미로 골라주면 되겠네요. 생태계 평형이 유지되려면 생물의 군집이 유지되어야 한대요. 이거 우리 앞에서 선생님이 군집 설명하면서 여러 종으로의 생물 무리로 이루어져 있는 거 따라서 생물의 종이 많다는 건 그렇죠, 보다 복잡하게 먹이 그물이 형성되어 있는 거니까요, 유지되어야 한다라는 거 옳은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생태계의 평형 유지는요, 생물 사이에서 일어나는 에너지의 전달과는 관련되어 있지 않대요. 우리 실컷 무슨 얘기 한 거예요? 먹고 먹히는 관계가 결국 에너지의 흐름이었습니다. 이 얘기했다고요. 근데 관련이 되어 있지 않대요. 그러면 우리 지금 정답 X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먹이 관계는요,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 이게 결국 우리가 해시태그 첫 번째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인 거예요. 따라서 이것도 옳은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먹이 관계가 복잡하게 형성될수록 생태계가 평형을 유지하기 어렵다? 그런가요? 먹이 관계가 복잡하게 형성될수록 결국 생태계 평형은 더 잘 유지가 됩니다 라고 했으니까요, 정답은 X로 골라주면 되겠네요. 자, 우리 한 문제만 더 볼게요. 자, 생태계의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산자의 광합성이 일어나야 된다. 즉, 빛에너지가 생물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에너지의 형태, 화학 에너지, 그렇죠, 유기물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걸 바로 지금 광합성하는 생산자가 그 역할을 했던 거죠. 따라서 광합성이 일어나야 합니다 라고 동그라미로 골라주면 되겠고요. 먹이 사슬만 형성된 생태계보다 먹이 그물이 형성된 생태계에서 평형이 잘 유지가 됩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니까요, 동그라미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친구들과 먼저 해시태그 첫 번째 생태계 평형 유지에 대한 이야기를 특별히 먹이 관계, 에너지의 흐름의 관점에서 살펴본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해시태그 두 번째에서요, 생태 피라미드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주로 했어요? 결국 먹고 먹히는 관계라는 것이 맞아요. 에너지의 흐름이었다. 생물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했는데 결국 그 에너지라는 것을 먹고 먹히는 먹이 관계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봤던 건 이 그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그림을 보고 아, 선생님, 생산자는 광합성 하거든요. 그래서 빛에너지를 화학에너지로 전환해요. 그래서 이 생산자는 유기물의 형태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산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전부 다가 1차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이 생산자가요, 호흡에 열에너지로 방출하고 사체나 배설물의 형태로 분해자에게 에너지가 전달되고 그 중에 아주 일부 에너지가 1차 소비자에게 전달이 되고 역시나 1차 소비자의 일부 에너지가 2차 소비자에게 2차 소비자의 일부 에너지가 3차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길게 얘기한 거를요. 너무 설명이 기니까 어떻게 하면 한눈에 탁 보이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생태 피라미드라는 거래요. 우리 친구들이 처음 보는 거지만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거든요. 한번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선생님이랑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먼저 앞에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결국 생물들은요. 먹고 먹히는 관계. 뭐예요? 그렇죠. 먹이 관계. 이 먹이 관계의 일부 에너지가 상위 영양 단계. 그 1차 소비자는 2차 소비자에게, 2차 소비자는 3차 소비자에게. 즉 상위 영양 단계로 이동하게 되는데 점점 그 양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감소하죠. 나도 사용해야 되고 그중에 일부가 전달되는 거니까 점점 감소하는 피라미드의 형태를 띠게 된다는 거예요. 즉, 맨 처음엔 이만큼 가지고 있었는데 전달은 그 다음, 전달은 그 다음, 전달은 그 다음. 즉 얘가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우리 피라미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생태 피라미드입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랑 총 3가지의 피라미드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중요한 건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나오는 에너지 피라미드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생태 피라미드가 무엇이냐면 바로 앞에서도 선생님이 우리 생태계 평형을요 이제 고등학생 됐으니까 이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뭐였어요? 그렇죠. 에너지였거든요. 그래서 이 생태 피라미드 중에서도 우리 친구들 에너지 피라미드에 조금 더 집중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니까 가장 아래쪽에 우리 친구들이 처음에 많이 실수하는 게 선생님 이렇게 그냥 뭔가 쌓아 놓으니까 얘가 1차, 2차, 3차, 4차 소비자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그러지 않죠. 광합성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하는 역할 그렇죠. 생산자가 가장 밑에 부분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봤더니 우리 앞에서도 무슨 얘기했어요? 생산자가 에너지 이만큼 만들지만 그거 다 1차 소비자에게 전달되나요? 아니었죠. 그중에 일부가 전달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따라서 지금 생산자는 이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만 전달되는 양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또 전달되는 양 줄었고요. 또 전달되는 양 줄어들었네요. 위쪽으로 이렇게 감소하는 피라미드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결국 안정한 생태계에서 주로 볼 수 있는 에너지 피라미드의 모습입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에너지 피라미드였다면요. 두 번째는 개체수 피라미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흔히 딱 생각해도 뭔가 광합성하는 식물들 있잖아요. 광합성하는 생물들. 그런 생물들이요. 훨씬 많을까요? 아니면 우리 친구들 상위 포식자 생각하면 어떤 동물을 떠올리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뭐 호랑이 같은 거 생각해 볼까요? 어떤 광합성을 하는 아주 미생물이 많을까요? 아니면 호랑이의 개체수가 많을까요? 당연히 호랑이의 개체수가 훨씬 작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위로 올라갈수록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개체수는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물론 예외도 있지만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이런 피라미드 형태를 보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개체수 피라미드입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우리 친구들이 사실은 처음 듣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생물량, 이걸 조금 다르게 우리 생체량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요. 생물량, 생체량이라는 것이 뭐냐면 결국 단위 면적당 생물체를 구성하는 유기물의 양이에요. 당연히 개체수가 많으니까 여기 위로 올라갈수록 이렇게 역시나 감소하는 피라미드의 형태가
된다라고 간단하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렇게 주로 나타나는 피라미드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 친구들은요, 이 에너지 피라미드에 조금 더 집중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이렇게 감소하는 피라미드의 형태가 안정한, 즉 평형이 잘 유지되는 생태계에서 주로 나타나는 피라미드의 모습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이요, 생태 피라미드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지 같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 보니까요, 생산자는 태양의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전환하여 포도당과 같은, 그럼 포도당은 뭐예요? 그렇죠. 그 유기물이잖아요. 지금 광합성 설명하는 거니까 유기물에 저장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고, 생산자의 에너지 중 일부는요, 유기물의 형태로 영양 단계를 따라 최종 누구에게? 그렇죠. 최종 소비자에게까지 전달이 됩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생산자와 소비자의 에너지 중에 일부는 사체 혹은 배설물의 형태로, 이거 누구한테 전달되는 형태? 그렇죠. 분해자에게도 전달이 됩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요. 생물은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 호흡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열에너지 상태로 방출합니다 라는 거 앞에서 살펴봤거든요. 이 과정에서 그럼 뭐가 방출된다고 해야겠어요? 그렇죠. 열이 방출합니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되셨죠? 자, 또 문제 볼게요. 일반적으로 평형을 이룬 안정한 생태계에서는요, 우리가 살펴봤던 에너지 양, 그리고 개체수, 그리고 생물량이 상위 영양 단계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어떻게 되는 모습을 띄었어요? 증가했나요? 아니죠. 점점 감소하는 어떤 모양, 피라미드 형태를 나타내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한다? 그렇죠. 생태 피라미드라고 합니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요, 생태계 평형도 그렇고 이 생태 피라미드 전혀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요, 정확한 개념만 잘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이 생태계 평형 공부했고요, 생태 피라미드 알았기 때문에 이제 뭐 할 수 있냐면 이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는, 또 회복하는 원리를 공부할 준비가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시태그 세 번째에서는요, 생태계 평형을 회복하는 원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생태계의 평형 어떻게 유지되는가? 먹이 관계를 통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생태 피라미드를 살펴봤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두 개를 이용해서 어떤 생태계에서 계속 안정된 상태가 유지되면 정말 좋지만 뭔가 다양한 이유들에 있어서 이 생태계가요, 갑자기 일시적으로 교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그 교란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앞에서 선생님이 예로 들었던 어떤 생물의 개체수가 갑자기 급격하게 증가할 수도 있고 어떤 생물의 개체수가요, 급격하게 감소할 수도 있어요. 즉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일시적인 교란, 개체수가 갑자기 급격하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보통 이 안정한 생태계에서는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가를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일시적인 교란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다시 평형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대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도대체 다시 평형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가 한번 살펴봤더니 일시적인 교란이 예를 들어 1차 소비자에게 일어났다. 그러면 이 1차 소비자와 관련되어 있는 생산자 혹은 그 위에 2차 소비자, 이런 연관되어 있는 각 영양 단계에 있는 생물들이 있겠죠. 즉 다른 영양 단계의 개체수가 변하게 되는 과정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이 과정을 통해서요, 생태계의 평형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선생님, 뭔가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한눈에 와닿지가 않네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POTD로 골랐던 그 사진을 지금부터 한번 보려고 합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요, 우리 친구들 가벼운 마음으로 이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니까요, 여기 평형 상태래요. 되셨나요? 자, 평형 상태에서 보니까 소비자가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개체수가 위로 갈수록 지금 줄어들고 있는 형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우리가 하나의 상황을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그 상황은요, 교란이 일어났대요.
근데 어떤 교란이 일어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이 회복을 설명해 볼 거냐면 이건 그냥 우리가 설정하는 거예요. 1차 소비자의 개체수가 이렇게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볼록해졌죠. 얘가 개체수가 갑자기 증가했습니다 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1차 소비자의 개수가 증가했어요. 그럼 1차 소비자의 먹이들한테는 이게 좋은 소식일까요? 나쁜 소식일까요? 1차 소비자는 생산자를 먹이로 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먹는 1차 소비자가 많아졌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슬픈 소식이겠죠. 따라서 생산자의 개체수는 어떻게 되느냐? 감소하게 돼요. 왜냐면 포식자가 늘어나게 된 거예요. 따라서 생산자의 개체수는 감소하게 되는데 이게 2차 소비자에게는 어떤 뉴스일까요? 1차 소비자는 2차 소비자의 먹이란 말이에요. 먹이가 많아졌어요. 그럼 2차 소비자 역시도 증가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1차 소비자의 개체수가 증가하게 되면 그 아래 하위 영양 단계인 생산자의 개체수는 감소하게 되고요. 상위 영양 단계인 바로 2차 소비자의 개체수는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계속 2차 소비자는 증가하고 생산자는 계속 감소하기만 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2차 소비자만 생각해봐도요. 개체수가 점점점 증가하게 돼요. 그러면 이 2차 소비자의 먹이인 1차 소비자가 계속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 선생님 그 다음 단계에서는 1차 소비자의 개수가 감소하게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감소됩니다 라는 것이 표시가 된 거예요. 그러면 1차 소비자의 개체수가요 감소했어요. 그럼 1차 소비자의 먹이 바로 생산자가 되겠죠. 생산자의 개체수는 반대로 늘어나게 되겠죠. 증가할 거예요. 그리고 1차 소비자의 개수가 감소했기 때문에 얘네 먹이가 사라졌어요. 2차 소비자의 개체수도 감소하게 될 거다. 그럼 얘가 감소하고 생산자가 증가하게 되면 조금 더 지나면 어떤 모습이 돼요? 그렇죠. 원래 상태의 평형을 곧 회복하게 될 겁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소 시간이 어떤 생태계냐 또 어떤 교란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안정한 생태계다라고 하면 일시적인 교란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이 걸리게 되면 결국 원래의 상태, 평형을 회복하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 친구들은 이해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는요. 그냥 우리 친구들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면 절대로 어렵지가 않은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1차 소비자가 만약에 증가했습니다. 감소했습니다. 그 다음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즉, 그때 평형을 회복하는 원리가 무엇인가요? 이런 것들을 묻는 거니까요. 우리 친구들 절대로 이런 부분에서는 실수하지 않고 점수를 잃지 않고 꼼꼼하게 점수를 챙겨갔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좋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태계가 원래의 상태로 잘 돌아갈 수 있는데 선생님 그러면 왜 우리는 생태계를 계속적으로 보존해야 된다. 생태계를 보호해야 된다. 자연이 저렇게 스스로 평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거라면 그냥 시간이 지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정말 그럴까요? 그런데 이게 아주 일시적인 교란의 경우 어떤 시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 다시 평형을 회복하게 되는데 인위적인 어떤 자꾸 이유들이 계속적으로 작용될 때 결국에 그 평형 상태를 완전히 깨버리면서요.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생태계가 파괴되는 원인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간단하게 그 원인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는요. 기후변화입니다. 이 기후변화는요. 아마도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반드시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이 기후라는 키워드를 가지고요. 이 기후변화에 조금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우리는 많은 기후변화가 있지만 우리 다음 강에서도 같이 공부하게 될 바로 지구온난화에 대한 이야기만 잠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구가 평균 기온이 점점 상승하고 있대요. 근데 그게 왜 선생님 생태계와 연결이 되나요? 자, 그러면 온도가 점점점 올라가고 있대요. 어떤 지역에서 어떤 온도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생물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지구의 온도가 점점 높아진다는 건요. 어떤 생물들에게는 거기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변하기도 하고요. 산란 시기나 혹은 번식하는 시기들이 맞지 않게 되면 원래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생물들이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생물의 종류가 어떻게 돼요? 급격하게 변하게 되겠죠? 그러면 생태계 평형이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죠. 따라서 이런 기후 변화가요. 이런 생태계 파괴에
원인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두 번째 보니까요. 무분별한 개발, 이건 우리 친구도 읽자마자 느낌이 오죠. 아, 이거 우리가 자꾸 생태계 파괴하고 무분별하게 막 개발하게 되면 당연히 그것은 생태계 파괴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환경오염도 그래요. 여기 보면 기름 유출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고는 아주 잠깐이지만 그 자연이 그것을 회복할 때까지는요. 많은 인력이 소모되기도 하고요. 많은 시간이 소모되기도 하고 많은 피해를 유발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런 환경오염에는 우리가 더 각별히 유의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 남획과 불법 포획이라는 거 나오는데 어떤 인간이 개인적인 어떤 욕심이나 혹은 개인적인 목표를 가지고 너무나 많이 포획하거나 혹은 우리 불법 포획하는 거 당연히 생태계에 문제를 주게 되고 이 생태계 파괴로 이어진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가장 우리 친구들이 눈여겨보는 것은 외래종이에요.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선생님한테 질문하거든요. 선생님, 종 다양성이 높으면 생태계 평형이 더 잘 유지되잖아요. 그러면 외래종이 들어오게 되는 건 종 하나가 늘어난 거 아닌가요? 그게 왜 생태계 평형을 파괴하는 건가요? 선생님 그 질문을 듣고요. 아, 그렇게 논리로 접근하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과적으로 보는 거예요. 보통 이런 외래종들은요. 우리가 있던 그 서식지에 어떤 평형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외부에서 온 외래종은 천적이 없는 외래종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보통 먹고 먹히는 관계를 통해서 생태계가 잘 유지가 되어 있는데 천적이 없다는 것은요. 이 생태계의 평형을 왕창 깨놓을 수 있다는 거고 결과적으로 생물의 개체수, 생물의 종류를 아주 급격하게 감소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여기 사진 보면 지금 꽃매미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거 어느샌가 우리 주변에 분명히 본 적이 있고요. 이렇게 날개를 피면 이 안에가 빨간 모양으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게 주로 피해를 주는 농작물을 보면 포도 같은 거에 피해를 굉장히 많이 주고 있는 외래 생물입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어떤 외래 종들이 결국 우리 생태계를 망가뜨리고 있는 원인이 되니까요. 우리 친구들 눈여겨서 이런 외래종들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렇게 공부하면 많은 친구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럼 선생님, 이렇게 많은 위기들이 있으니까 혹은 이런 외래종들 같은 거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그냥 다 없애면 되지 않아요? 그 질문에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인간이 개입해서 어떤 생물종을요 과감하게 다 없애는 거예요. 혹은 이런 생물이 있으면 좋겠어? 왕창 거기에 넣어주게 되면 생태계의 평형이라는 건 정말 더 잘 유지가 될까요? 그래서 선생님이요 인간이 개입했던 단적인 예를 보여주는 예시 하나를 가지고 왔거든요. 우리 예시를 한번 보면서 정말 인간이 자연에 함부로 개입해도 되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어디를 볼 거냐면 카이바우 고원이라는 곳이에요. 여기에 보니까 사슴의 개체수가 감소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사슴을요 늑대가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한 거죠. 그럼 우리 사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늑대를 사냥합시다. 되셨죠? 그래서요 늑대를 사냥하니까 당연히 늑대의 개체수가 어떻게 될까요? 감소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그래프에 보면요. 여기 늑대라고 되어 있는 거 보면 늑대의 개체수가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당연히 늑대의 개체수가 감소하니까 늑대가 잡아먹던 사슴의 개체수는 증가하게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했던 결과야 라고 생각했겠지만요. 여기 사슴의 개체수가 실제로 증가합니다. 그런데 사슴의 개체수가 증가했어요. 그럼 사슴의 피식자, 즉 사슴의 먹이가 되었던 풀이 줄어들게 되었고요. 결국 초원의 생산량이 감소하게 되었대요. 그러면 사슴 입장에서요. 분명히 개체수가 늘었는데 나의 먹이가 계속적으로 줄어들게 되었고요. 그 뒤에 먹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슴의 양 또한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사슴의 개체수가요. 점점 감소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럼 결과적으로 봅시다. 처음에 보면 얘네들은 얘네들끼리 평형을 유지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인간이 간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새 생물의 모두 개체수가 급격하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요. 인간의 간섭이 생태계의 평형을 파괴할 수도 있다라는 것의 단적인 예가 됩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도대체 이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도록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선생님 몇 가지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 먼저 첫 번째, 법률을 지정하는 거예요. 우리 환경을 위해서, 우리 생태계를 위해서 이런 건 하지 맙시다. 우리 이런 걸 버릴 땐 이렇게 분리수거합시다. 이런 법을 만들어서 우리가 같이 문화의 의식 수준을 높이고 함께 지켜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생태계가 잘 보존이 되겠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생태 통로를 설치하는 거예요. 이거 요즘에 많이 볼 수 있는데 예전에는 하나의 어떤 생태계를 거기에 도로를 뚫거나 댐을 만들 때 어떻게 했냐면 그걸 그냥 생태계를 파괴해버렸다고요. 근데 그랬더니 거기를 서식지로 하고 있는 생물들이 어떻게 돼요? 맞아요. 급격하게 개체수가 줄어들게 되고 생태계가 파괴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도로를 만들거나 댐을 건설할 때 적어도 이 두 개의 서식지를 연결할 수 있는 생태 통로는 만듭시다 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생태 통로가 사진으로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또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것이 도시의 숲이나 옥상 정원을 조성하는 거거든요. 근데 선생님 그냥 옥상에다 이런 정원을 조성하는 거, 도시의 숲을 만드는 게 그게 꼭 생태계의 평형을 잘 유지하게 하는, 즉 생태계 보존을 위한 노력인가요? 이렇게 도시에요 정원을 만들거나 숲을 만들면요 도시 전체의 평균 기온을 낮춘다고 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 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더 좋은 환경이 된대요. 그래서 생물 다양성이 증가할 수 있는 원인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생태계 복원, 이렇게 하천을 복원하는 이런 모습까지 이거 우리가 하고 있는 다양한 노력이 됩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요 이제 자연은 이러한 회복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어떤 인위적인 계속 원인들이 작용하게 되면 결국 생태계는 파괴될 수밖에 없어서 우리는 이러한 노력들을 기울여야 합니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같이 이해 잘 하고 있는지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건강한 생태계는요 평형이 일시적으로 교란되더라도 먹고 먹히는 관계, 먹이 관계에 의해서 평형이 어떻게 된대요? 회복됩니다 라고 우리 공부했었던 거예요. 자, 1차 소비자의 개체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한대요. 그러면 생산자, 1차 소비자의 먹이, 얘네가 증가했으니 먹이의 개체수는 감소하게 되겠죠. 되셨죠? 자, 1차 소비자의 개체수가 이번에도 증가한대요. 그러면 2차 소비자는 1차 소비자가 먹이잖아요. 자기네 먹이가 많아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먹이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개체수가 증가할 겁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차 소비자의 개체수가 일시적으로 이번에 증가했대요. 그럼 1차 소비자의 개체는 자기들을 먹는 포식자가 많아진 거예요. 그럼 그 1차 소비자의 개체수는 당연히 감소하게 됩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1차 소비자의 개체수가 일시적으로 이번에는 감소했대요. 그러면 생산자의 개체수, 자기를 먹는 포식자가 감소했어요. 그러면 개체수는 증가하게 될 거고 2차 소비자, 얘네가 먹이가 되는데 먹이가 줄었으니까 2차 소비자의 개체수는 먹이가 줄었으니까 감소하게 됩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계속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구온난화와 같은 우리가 맨 처음 살펴봤던 거예요. 이거? 그렇죠. 기후변화. 꼭 관심을 가져주세요 라고 선생님이 얘기했던 건데요. 이런 기후변화는요. 생물의 서식 범위 혹은 개화 시기, 산란 시기 등의 변화를 시켜서 결국 생태계 평형을 파괴하게 됩니다. 원인으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무엇과 불법 포획 같이 나오는 거 뭐예요? 너무 많이 포획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남획이라는 단어 기억해 주시고 특정 생물의 개체수를 감소시키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멸종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되셨죠? 자, 도로나 댐을 건설할 때요. 서식지가 단절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가 두 서식지를 연결하는 그렇죠. 생태 통로를 설치하거나 평형이 파괴된 생태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하천 복원하는 거 봤잖아요. 결국 복원함으로써 생태계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또 도시의 숲 혹은 옥상, 그렇죠, 정원 이런 조성하는 것은 도시와 건물의 온도를 낮추게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다양한 생물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결국 생태계 보존을 위한 노력에 해당합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문제 6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생태계 가와 나에 형성되어 있는 먹이 관계, 먹고 먹히는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 이 그림 두 번이나 살펴봤다고요. 얘는 먹이 사슬, 얘는 먹이 사슬이 보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먹이 그물. 누가 더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기에 좋아요? 맞아요. 나가 생태계 평형이 더 잘 유지가 됩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근데 그림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확인해 보면 지금 개구리를 보면 여기 생산자 그리고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가 되죠. 여기 그림에서도요. 여기 풀, 생산자, 메뚜기, 1차 소비자, 개구리, 2차 소비자에 해당하네요. 자, 그럼 우리 보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을 보면요.
가와 나는 모두에서 개구리는 2차 소비자다. 우리가 지금 방금 확인한 거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보기. 가에서 메뚜기의 에너지는 모두 개구리에게로 전달된다? 이거 앞으로 돌아갈 필요도 없죠. 1차 소비자의 에너지가 모두 2차 소비자에게 다 가냐고 묻는 거예요. 아니었죠. 열 에너지로도 방출하고 분해자에게도 전달하게 되고 결국 그 중에 일부가 전달됩니다 라고 해야 하니까요. 모두라는 표현이 틀려서 니은은 틀린 보기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환경이 변했을 때 생태계 평형은 어디에서 유지가 더 잘 돼요? 나에서 더 잘 유지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나보다 가에서 더 잘 유지가 된대요. 그러면 니은 디귿이 틀린 보기가 돼서 정답은 기억만 고른 1번을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도 볼게요. 자, 7번 문제입니다. 어떤 안정한 생태계에서 영양 단계에 따른 에너지 양을 나타낸 것이래요. 우리 위쪽으로 갈수록 줄어드는 모습이었어요. A와 B는 영양 단계래요. 그럼 B는 지금 뭐예요? 지금 B는 생산자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A는 지금 1차 소비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보기 한번 볼게요. 자, A는 우리가 지금 이게 A였고 얘가 B였잖아요. A는 1차 소비자에 해당하는데 2차 소비자라고 되어 있고 이 그림은 생태 피라미드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오늘 공부했던 거죠. 그래서 니은도 맞는 얘기. A의 개체수가 증가하면 B의 개체수는 감소한대요. 근데 A가 1차 소비자였어요. 얘가 증가하게 되면 얘의 먹이인 생산자의 개체수는 감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B의 개체수는 감소합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정답은 니은과 디귿을 고른 4번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요. 꼼꼼하게 한 문제 한 문제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다음은 어떤 안정한 생태계에서 1차 소비자의 개체수가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을 때래요. 감소하였을 때 생태계 평행이 회복이 되는 과정을 순서 없이 나열한 거래요. 가부터 달을 일어나는 순서대로 쓰시오. 이거 우리 오늘 연습 너무 많이 했잖아요. 자, 그럼 1차 소비자의 개체수가 감소했어요. 그러면 얘네들을 먹이로 하는 생산자는 어떻게 돼요? 증가. 그 다음에 2차 소비자는 어떻게 돼요? 얘네 2차 소비자의 개체수는 얘가 감소했으니까 감소하게 되겠죠. 따라서 생산자 개체수 증가, 2차 소비자 감소하게 되는 다의 과정이 먼저 일어나겠네요. 자, 그럼 얘는 증가했고 얘는 감소했으니까 다시 1차 소비자의 개체수가 증가하게 되겠죠. 그럼 얘의 개체수가 증가하게 되면 생산자는 다시 감소하게 되고 2차 소비자의 개체수는 증가하게 돼서 결국 평형에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좋아요.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은 생태계 평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변화 요인을 나열한 거래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4가지의 요인이 모두 나와 있습니다. 문제 한번 볼게요. 생물 다양성을 증가시킨다? 아니죠. 그러면 평형이 잘 유지가 되겠죠. 얘는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가 되지 않는, 감소시키는 거고요.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것. 생태계 평형 유지 능력을 낮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라고 우리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생태계의 먹이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먹고 먹히는 관계에 영향을 줘서 생태계 파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 우리 같이 했던 거니까요. 정답은 니은만 고른 2번을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친구들 오늘 문제까지 모두 한번 풀어봤습니다. 이제 다시 POTD로 돌아가서요. 오늘 학습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이 사진을 보니까 어떤가요? 선생님 그냥 생태 피라미드 이야기하는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예시는 1차 소비자가 어떻게 갑자기 증가했을 때 어떤 변화로 다시 생태계의 평형이 회복되는지를 우리 친구들 잘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요. 이 생태계 평형 유지라는 관점에서 같이 한번 이 생태계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우리 친구들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요. 반드시 이 부분에서는 꼼꼼하게 복습해서 절대로 점수를 틀리는 일을 없도록 우리 친구들 복습 꼼꼼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습할 때요. 우리 EBS 아이 홈페이지 들어오셔서요. 우리 강의 다시 보면서 공부했으면 좋겠고요. 공부하다 모르겠는 건 또 궁금한 거 생기면 언제든지 Q&A 게시판에 글 남겨주세요. 선생님 친절하게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바로 기후 변화와 그리고 그 기후 변화의 대표적인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요. 지금까지 선생님은 과학의 힘, 에너지 청혜쌤이었습니다. 우린 또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